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결국은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만약 안 됐다면은 20,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나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도 노후 준비는 사회 출발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20, 30대부터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이런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노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하면은 뭐 부자 나라, 노후 자금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요. 근데 그 연금은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비가 안 되고, 사회생활 출발과 동시에 직장인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고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을 들게 되기 때문에 사회 출발과 동시에 그 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0대에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퇴직 직전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가장 많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정의 평균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입금 빚이 있거든요. 이게 평균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걸 빼게 되면은 5억 5천만 원이 순자산 자기자본이거든요. 그러면 50대 후반에 순자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5천만 원 중에서 자기 살고 있는 집값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용 순금융자산이 9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9천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살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후반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의 비중이 한 84% 정도 되고 금융자산이 1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연금화시켜서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런 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집 한 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달에 뭐 건너방 팔아쓰고 다음 달에 화장실 팔아쓰고 이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하고 나면은 재산이 거의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부동산이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여기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만 많이 있으면 나머지 외로움이나 그 다음에 건강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퇴직 후에도 수입을 얻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그런 거를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것이 물론 수입에도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만이 아니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갖기 위해서는요,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 직전에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뭐 청년 실업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또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면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을 뺏을 수도 없고 또 직업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역 시절에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관시켜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현역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저는 그걸 평생 현역이라고 말하는데, 평생 현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미리미리 회사 일을 하면서도 나는 나중에 이 일과 함께 또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문제의식을 갖고 하게 되면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일과 함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평생 현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만약 안 됐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도 보면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뭐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문제의식 갖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불행히도 그런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다면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체면 이런 걸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과감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건강한 체력과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대로 일의 중요성은 꼭 돈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선 건강,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부부 화목. 요즘 우리나라에 황혼이혼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황혼이혼 이유 중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혼의 3대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돈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퇴직하고 나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간의 그 갈등을 해소해서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참 일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70대 후반인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역할이 없는 거가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 자존감 이런 거를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노후 준비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요, 퇴직 후 은퇴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5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첫째는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고, 네 번째는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황혼이혼 리스크인데요. 그중에서 성인 자녀 리스크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로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는 캥거루가요, 313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녀 중에 캥거루가 있게 되면은 그 부모의 노후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뭐 과소비 그러는데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퍼붓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재작년에요. 그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는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자식한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인데,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애들 중에서요, 그냥 쉬는 애들, 저는 그 그냥 쉬는 애들이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무려 68만 명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전체로 보면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사실은 부모의 노후를 힘들게 하는 5가지 리스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첫째 교육비라든지 결혼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자녀들이 자립을 해가지고 부모한테 이런 그 자녀 리스크로서 부담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친구의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행위의 자립을 자식이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막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뭐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산적 올리고 또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적 올리고 누구는 어떠고 우리나라처럼 남해는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뭐 프랑스의 철학자가 사르트르인가요? 그분이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저는 우리한테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의식에 자립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이에요. 근데 경제적 자립을 해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뭐냐? 다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절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부모들이 또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그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출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선 자녀 관련 중요한 게 교육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그건 자기들이 융자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학했지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연초에 결혼 비용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디오라고 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신랑댁 신부댁 합쳐가지고요 3억 6천만 원이 든대요. 그중에서 3억 1천만 원은 집어넣어주는 돈이고 그다음에 6천만 원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일본을 봤더니 일본 얼마냐면요 484만 엥이래요.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거기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결혼 비용으로 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 문제는 집어넣어 주는 돈이 우리와 일본이 다른 점인데? 그러면 왜 일본은 또 집어넣어 주는 돈이 결혼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결혼하면은 그냥 월세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 월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경우에라도 그 다니는 회사의 그 신용으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랄까, 결혼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결혼 축하금으로 자식들한테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를 하든 집 사는데 보태주든 3억 1천만 원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돈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처럼 3억 1천만 원 정도가 평균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결혼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놀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돈 없는 노후 준비가 안 된 노후는 얼마나 끔찍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러니까 우선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전에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모아놓는 게 중요하지만은 불행히도 그걸 잘 모아놓지 못했다면 뭔가 수입을 얻는 일이든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일을 해서요. 그 수입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역 시절에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해서라도 결국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자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작년에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70%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게 되면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취업률이. 근데 일본을 보니까요, 지방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98%예요. 근데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젊은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10년쯤 지나면 젊은 세대가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해소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대학에서 졸업하면 지방에서 취업한다는 게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다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취업률을 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육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저성장 시대는 신규 채용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저도 놀랐는데요. 2019년에 얼마나 지금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요, 신규 채용의 비중이요, 2019년에 딱 50%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는 전체 채용 건수 중에 신규 공채가요, 23%로 줄었어요. 지금 요즘 채용 광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이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제 아는 선배 한 분이요, 스카이 대학 나오고 회사에서 아주 고급 간부까지 올라간 분인데, 그분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자녀가 노랑머리 물들이고 막 속을 더럽게 썩힌다고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썩이던 그 아들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간대학에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어학연수 한 달 갔다 오더니 이 분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취직을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부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삼성으로 스카웃대가 되래요. 거기서 또 외국계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에 또 스카웃대가 되래요. 요즘은 그 세계적인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아들이 집에 오면은 물어본대요. AI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색이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면서, 아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풍계를 자기가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취업 부탁 같은 걸 많이 듣는데, 제가 지금같이 취업이 안 될 때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는 게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만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꼭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금융자산 관리를 할 때는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요,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저축과 투자의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찮으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축상품이고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쓸 돈,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런 돈은 저축상품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투자의 뜻은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그러니까 믿었던 대로 되면은 돈을 벌고, 믿었던 대로 안 되면 원금도 깨먹는 거. 뭐냐면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요,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그게 저축과 투자의 따인데,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단기간 내에 쓸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이게 빚내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묻어두래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동학개미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용거래 이런 걸 하잖아요. 꾸어 사고.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쓸 돈으로 또 주식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원래 저축과 투자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주식 투자자들이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묻어두라고 했는데 68번을 샀다 팔았다면 묻어두는 게 아니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원칙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저축 상품인지 투자 상품인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변액보험 가입한 분이 많을 거예요. 더 문제는요, 자기가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요, 보험을 좋은 걸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연금보험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거든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하는가, 운용회사에 맡겨서 운용하는가, 그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이 있는 회사인가, 이거를 과거 성적이 좋았는가를 물어보고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런 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신한테 판 보험사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모른대요. 본사에 알아서 알아준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라는 게 뭐냐,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 저축 상품과 이 투자 상품의 뭐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융상품 이 운용을 시작할 때는요, 저축과 투자의 차이,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품이 있는가, 그거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적립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매달 얼마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요? 저는 그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적금 붓듯이 투자를 하는 게 적립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금액을 얼마쯤부터 시작해야 되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고 월급 타서 쓰고 아껴서 쓰고 남는 돈을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적립식 투자의 마력, 그러니까 매직 파워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돈 빌려서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적립식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투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은데요.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죠. 그리고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립식으로 주식형 펀드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주식형 펀드로 투자를 시작했다. 10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펀드 가격이 만 원일 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만 원 했던 펀드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기분 너무 나쁘겠죠. 근데 5년 후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원래 가격 만 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요, 10년 동안에 들어간 돈은 1200만 원인데 그 매입 가격은요, 만 원일 때는 만 원에 매입하고 8,000원으로 떨어지면 8,000원에 매입하고 2,000원이 돼서 2,000원을 매입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매입한 가격 그 펀드를 10년 후에 평가를 하게 되면은 원금은 1200만 원인데 계속 그 10년 각각 다른 가격으로 펀드를 매입해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만 원 됐으니까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에 시작해서 5년 동안에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년 후에 반등을 해서 만 원으로 끝났다고 하면은요, 무려 2,410만 원,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펀드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지면요, 기분은 너무 나쁘거든요. 5분 일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기분은 나쁜 대신에 만 원일 때는 한 개밖에 못 사는데 2,000원일 때는 5개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때부터는 약간만 가격이 올라도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10년 후에 그 평가액이 원본은 1200만 원이었지만 평가액이 24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립 투자의 그 마력, 매직 파워, 이거를 인식하는 게 적립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는 사 들어가는 펀드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운영하는 회사가 좀 문제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속 떨어지더라도 사서 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적립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초보자가 흔히 하는 단기 매매 실패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저는 이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들 펀드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뭐냐면 펀드 가격, 주가 예측, 그 다음에 부동산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노력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거를 처음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업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펀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펀드 매니저로 30년 일을 해왔는데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특히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내년 봄에 주가, 6개월 후에 주가, 3개월 후에 주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도 뭐라고 이야기냐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투자를 해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주식을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1년에 무려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대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 운용 회사들, 펀드 운용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봤더니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요. 첫째는 직장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꿈에도 나타나거든요. 또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잘려요. 저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월급 나오지요.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저는요,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데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언제 일합니까? 회사에서 도태돼요. 그리고요,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어쩌다 한 번은 마칠 수가 있지만은 계속 마칠 수가 없거든요. 투자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 젊은 직장인들이 돈을 자기 돈도 아니고 빌려서 신용거래라고 그러죠? 그리고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런 거가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직업에서도 실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바꿔지지 않고는 저는 이 증권업계에 52년을 일을 해왔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 봤는데요. 다들 빈번하게 샀다 팔았다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어느 한 국면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마칠 수가 없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정신 팔게 되면 결국은 직업에서도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안정자산 비중을 늘리라고 하셨는데 중장년층의 예금, 채권, 주식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그러니까요. 아까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적립 투자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에 50만 원, 1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적립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이 5천만 원이 됐다 또는 1억 원이 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주식형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공격적인 상품만 100%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모아놓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되면요. 목돈이 되면은 그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그거는 이제 채권형이라든지 CMA라든지 예금 같은 그 금융상품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금융상품,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 또는 ETF 같은 주식형 ETF 같은 거요. 그런 공격적인 상품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율은 어떤 비율로 나눠야 되느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나눠야 돼요. 형편이 뭐냐면 첫째가 나이예요. 젊은 분들은 100% 주식형 펀드 갖고 있어도 돼요. 젊으니까. 그런데 70이나 80 된 분들이 100% 주식형 펀드 갖고 있다가 주가 떨어져서 반동광이 나면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비율을 상당 부분 낮추고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높여야 돼요. 그게 첫째가 나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공격적인 비율을 높여도 돼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요, 오히려 예금을 해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급하니까 공격적인데 돈을 다 넣고 있어요. 그건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재산 상태예요. 그리고 가족 상황. 예를 들어서요, 6개월 후에 시집갈 딸이 있는 분들은 혼수자금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는 단기 안정적인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단기간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 상황이 그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또 자신의 성향도 중요해요. 약간만 떨어져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비중을 높이면 안 돼요. 그 웬만큼 떨어져도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공격적인 비중을 높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율을 짜야 되는데, 아니 비율을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비율을 정합니까? 그래서 이 우량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요, 설문지를 줘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시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면 점수가 나와요. 아, 손님은 젊으시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아, 손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재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 비율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귀찮다. 그러면요,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한 가지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이예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을 공격적인 상품에 넣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뺄 필요는 없고 20대, 30대, 40대. 예를 들어서요, 20대 투자자는 100에서 20 빼면 뭐 얼마 남습니까? 80 남잖아요. 8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도 돼요. 근데 나이가 80세인 분들은 100에서 80을 빼면 20 남잖아요. 그런 분들은 20%만 좀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채권형이나 CMA나 예금이나 안정적인 거 넣어야 돼요. 그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전문 용어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그 재산 배분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 배분 비율을 적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목돈을 만들게 되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안정적인 비율 상품과 공격적인 상품으로 비율을 나눠야 되는데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다. 예를 들어서 30대는 100에서 30을 빼면 70 남으니까 70% 정도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30%는 안정적인, 젊은 사람도 안정적인 비율은 약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채권형이나 CMA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70대다. 100에서 70 빼면 30 남으니까 70대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30%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나머지 70%는 안정적인 금융상품, 예금, CMA, 채권형 펀드 이런 데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적립식에서 목돈이 됐을 때 자산운용 그 배분 바꾸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자산을 저축, 투자, 자산 형성 주머니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각 주머니에 어떤 자산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많든 적든요, 각 가정에서는 5천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우선요,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머니의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생계용 주머니예요. 몇 개월 이내에 쓸 돈, 먹고 살 거, 학자금 줄 거, 그리고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런 돈은요, 저축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축 주머니에는 어떤 상품으로 넣어놓는가? 예를 들어서 예금,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CMA라든지 예금 같은데 이런 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상품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저축 주머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생계형 주머니 이퀄 저축 주머니다.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저축 주머니, 즉 생계형 주머니는 어느 집이나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예요. 필수 주머니예요. 필수 주머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필수 주머니는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래요. 이 자산 형성 주머니는 뭐냐면 노후 자금이라든지 몇 년 후에 결혼에 대비해서 목돈을 모아가는 주머니라든지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모아가는 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넣어놓는 주머니가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그러면 자산 형성 주머니는 어떤 상품으로 하는가? 주로 투자 상품으로 해야 돼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자산 형성 주머니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데 원칙을 지켜가면서 운용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저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로 또는 무슨 결혼이라든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주머니예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트레이딩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보를 듣고 빈번하게 주식을 또는 금융상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트레이딩 주머니거든요. 그러면 투자와 트레이딩은 어떻게 다르냐? 투자는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관리하는 게 투자고요. 트레이딩은요, 단기 정보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좋은 거고 트레이딩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트레이딩도 넓은 의미의 투자의 일종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트레이딩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트레이딩은요, 이 확률이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주머니는요, 좋은 정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느 상품 하나 샀더니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폼당에 쓰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50대 50이니까 깨먹을 수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깨먹으면요, 그때가 중요해요.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우리 빠지고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고, 빠지고 해서 이런 돈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개의 주머니인데 저축 주머니 이퀄 생계형 주머니, 이게 필수 주머니예요.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이퀄 투자 주머니, 투자 상품을 하니까 이것도 필수 주머니예요. 그리고 트레이딩 주머니, 이거는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인데 이거는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깨먹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때 깨먹더라도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하고 체념할 정도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러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가능하면 10% 이내,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서 하세요. 그게 없어져도 인생에 금이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요, 세 개 주머니 중에서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형성 주머니만 갖고 있어요.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안 해요. 왜? 그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요, 고스톱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하고 싶은 말 해라. 다만 우리 집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를 넘어가지 말라. 그것만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통장에 먹고 살 것까지 다 넣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고 막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요. 대부분 꼭대기에서 사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깨먹고 나면은 에이 나쁜 놈들 하고는 다시 예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르면 그때 또 찾아서 또 다시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되고 자산 형성 주머니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자산 형성 주머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연금이에요. 특히 직장인이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직장인이 퇴직연금 가입하면은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연금과 그 책임을 가입자인 근로자가 자신이 지는 DC형 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DC형 연금이 자산형성 주머니의 가장 대표되는 주머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퇴직연금은요, 펀드로 20년, 30년, 40년 펀드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펀드 골라가지고 적립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DC형 퇴직연금이에요. DC형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트레이딩 주머니는 별로 안 해요. 자산 형성 주머니를 퇴직연금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하질 않으니까 예금에다 넣어놓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죠.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트레이딩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자기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이거를 운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걸 열심히 제가 외치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투자법을 실전에 써보고 싶은데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요, 그러니까 초보자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회사 취직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삼층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든요. 직장인이 되면은. 거기다가 개인연금 하나 정도,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1층이고요, 퇴직연금이 2층이고요, 개인연금이 3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3층연금 가입이 1번으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운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펀드로 다 운용하거든요. 그 펀드 운용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의 65%가 투자에 관한 공부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요, 회사 취업해서 퇴직연금 가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직장인이 되면은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회사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그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펀드 투자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지식으로 다른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직장 생활 1년, 2년, 3년쯤 되면 목돈이 될 거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해나가다가 목돈이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안정적인 상품과 공격적인 상품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놓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량 금융 상품을 골라야 돼요.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여기 이 펀드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첫째가 운용회사를 잘 봐야 돼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나고 사람들한테, 펀드 가입한 사람한테 운용회사가 어디예요 물어보면요, 아직까지 운용회사를 알고 대답하는 분은 본 일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이라든지 또는 투자한 펀드라든지 이거의 운용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를 꼭 알아봐야 돼요. 그 실력 있는 회사가 아니면 바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상품, 그 다음에 공격적인 상품으로 나눈다. 그것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산을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50대가 됐는데 재산을 1억을 모았다. 1억을 모아가지고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공격적인 주식 경분대 50% 넣어놓고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CMA나 예금에 50% 넣어놨어요. 그러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늘어난 부분, 공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늘어났으면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부분은 줄이고 줄어든 부분은 늘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고수도 몇 번만 치면 금방 배우죠.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목돈을 들고 가서 내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내 나이에 맞게 비율을 짜주세요 부탁을 해요. 거기서 비율을 짜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량 펀드를 골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놓고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만에 가서 한번 자기 어떻게 됐나 봐가지고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이런 식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돈, 건강, 외로움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우리가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또 3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두 번째가 금융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그런 금융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적 자산, 자기 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 50대 평균을 보면요, 84%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32%가 부동산이고 일본도 37%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이 곧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요, 일본과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 비싸냐면요, 우리나라 땅 넓이가요, 일본 땅 넓이에 약 4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의 시가총액하고요, 일본 땅의 시가총액이 같아요. 근데 땅 넓이는 4분의 1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막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을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합계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같으니까 15분의 15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러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나타나면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나라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데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은 미국, 일본은 30% 정도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라고 그랬죠. 그 정도 비율 정도로 해놓은 게 바람직한데 적어도 반반 정도는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부동산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자산관리 원칙으로 볼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게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옛날처럼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거 반으로 어떻게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주기로 하고 파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구조조정도 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총체적으로 나누면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늘리는데 다 예금을 해만 늘리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상품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투자상품 비율을 높여야 돼요. 근데 높인다고 해서 사다 팔았다 계속하다가 다 까먹으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그게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키는 노력. 그게 뭐냐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이에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처럼 집값이 오랜 기간 하락하고 인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요, 앞으로 부동산이 금년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을까, 일본은 왜 떨어졌을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우리가 고령사회를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정착해 사는 나라예요. 그거는요, 융업민국가라든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상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요즘 일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기간, 베이비붐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시골 사는 사람들이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제가 그 조정래 작가의 그 한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가 아닙니다. 50년대, 60년대에요. 시골에서요, 서울의 청계천, 미아리 이런 데 와서 그냥 주택 판잣집 지어놓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일본의 집값을 올린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얼마냐? 도시화율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에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그런 나라는 도시국가니까 100% 도시화율이겠죠? 도시니까.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도시화율이 1등, 2등이에요. 91%. 시골에 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래요.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도시화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자기 살고 있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잖아요. 못 내보내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세 받아먹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속삭여서 미치겠다고 막 그런 사람 많죠. 아직 멀었어요. 점점점 세갈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프니까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건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경부자를 가진 나라의 특징,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집 사면서 집값 올린 거, 그 다음에 도시화되면서 집값 올린 거,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기 전에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간접 투자로 바뀌는 거,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저는 지금 특히 퇴직한 분들이, 노인들은 80, 90%가 부동산 하나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거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부동산 몰빵을 멈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안 됩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경우에 80, 90%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신간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로 하게 되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을 했다가 저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는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되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냐면 주식 투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9.12 테러,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사태가 나타나서
급락을 하면요, 좋은 상품도 다 같이 떨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52년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가끔 예상치 않은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급락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6개월 후일지 1년 후일지 3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꾸어서 하지 말고 단 데 쓸 돈으로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내 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벌써 듣는 분이 짜증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시장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올라요.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자기가 이제 분석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거든요. 석유 값이 오르면은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주의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석유 값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거가 잃지 않는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선진국 하면은요,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그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제외하고 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60 내지 70%가 선진국 사람들은 연금이라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그들께 대답할 수 있는 분이 29%밖에 안 되고요. 다 자식의 도움, 그 다음에 자기가 벌어서 쓰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은 단기간 내에 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가입을 해야지 그 생활비만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니까, 의무니까 가입을 하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해서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니까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그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을 더 오래 많이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이라고 저는 그러는데요. 이미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주부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미 가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원 3천 원씩 받아요. 58만 3천 원씩. 물가 오르면 늘어나고. 그러면 남편과 값지면 절대 굶을 염려가 없어요. 이게 이미 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불입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65세가 되면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계속 좀 더 내고 싶다. 5년 정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크레딧 제조라고 그래가지고 군복무한 사람, 그다음에 출산한 사람, 직업을 잃었던 사람 등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보고 내가 군복무했으면 몇 개월 정도 더 가입한 걸로 해주거든요. 이거를 잘 찾아보고 크레딧 제도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 납부라고 그래가지고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한 거를 나중에 이자 좀 보태서 납부, 그걸 추후 납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추후 납부예요. 그리고 연기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까지 70세부터 나는 늦게 받겠다, 연기해서 받겠다. 그러면요, 5년 동안 하게 되면 36%를 매월 그 연금을 더 받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일찍 세상 떠나면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계산해서 나는 65세부터 받기로 된 거를 예를 들어서 66세부터 또는 70세부터 받겠다. 그러면 받는 연금액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늦게 받되 다른 수입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
그다음에 크레딧 제도, 추후 납부, 연기연금. 이거는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금방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게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인가요? 퇴직연금은 일시적으로 받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뭐냐면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요, 그거를 노후자금이 아니고 뭐 집사한테 쓴다든지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소비자금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자식이 어려우면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좀 약간 말을 거칠게 얘기하면 자식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금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혜택을 받아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금액은 뭐 좀 찾아보면 나오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만 목돈으로 받게 되면 소비자금화, 자식한테 뺏기는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좋고, 또 연금으로 받으면 그 목돈으로 받을 때보다 소득세를 덜 내요. 세금을.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3층 연금을 말씀드릴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인연금에 들어가는 게 IRP하고 연금저축이거든요. IRP는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런데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다 이게 뭐냐면 계좌거든요. 계좌라는 건 아시죠? 내 계좌예요. 그걸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세금 혜택을 받아요. 세금만큼은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요, 그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IRP를 그냥 600만 원어치 예금 통장에서 꺼내서 가입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모르고. 그렇지 않고 그 계좌 안에다가 상품을 좋은 거 골라서 넣어야 돼요. 주식형 펀드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를 잘 골라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개인연금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IRP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계좌를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좌 안에 좋은 상품을 넣는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상품을. 그중에서 특히 뭐냐면 투자형 상품, 수익률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는 투자형 상품을 잘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그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과거 성적이 좋았는지 5년 이상 성적을 봐야 돼요. 꼭 1등 하는 회사 아니라도 좋아요. 중상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운용회사는. 그런 상품을 고르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를 많이 내는 회사는 좋지 않아요.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걸 보아가지고 좋은 그 금융상품을 골라서 계좌에다가 IRP 계좌도 그렇고 연금저축 계좌도 그렇고 계좌를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계좌 터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운용해 주는 알거든요. 내가 운용 안 하면요, 그 금융회사에서 적당히 해요. 그러면 거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예금에 넣어버리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요. 좋은 펀드를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펀드를 고르는 노력. 그래서 그거를 사서 계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060 분들에게 연금 관련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5060 그 분들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060 분들이 가능하면요, 연금을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좀 땡겨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조기연금 같은 걸 가능하면 안 받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소비자금화라든지 누구한테 빌려준다든지 날아갈 위험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가능하면, 그러니까 목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연금이라든지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계좌 안에 있는 상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5060이 됐는데 너무나 공격적인 상품을 너무 많이 넣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죠. 퇴직을 했으니까 좀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지난 52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고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은 노후 설계 그리고 자산 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배 두 사람, 신상훈 박사, 유치영 박사 두 사람과 함께 백세 설계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요. 그중에 제가 노후 설계에 대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신상훈 박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유치영 박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거기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되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상훈 박사가 쓴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연금
세상 떠나자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연금 준비하는 방법은 유치영 박사가 쓴 그 연금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그 3대 불안을 막아야 되거든요. 방어해야 됩니다.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요. 그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실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지요. 그다음에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금융자산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간구하고 있는데 자기 몸,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잘 운용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금융자산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인적자산, 특히 노후에는 인적자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비 모자라는 분은 생활비를 좀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요즘 황혼여인 들고 있는데 부부 화목을 위해서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후반이 되면요 갈 데가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역할이 없기 때문에 뭔가 70대가 되더라도 공허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